여기 앞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국가가 농업용수를 통합물관리의 틀 안으로 포함시켰을 때 과연 우리의 물관리가 얼마나 윤택해질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량화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통합물관리의 시점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물관리의 통합이거든요. 그리고 수량과 수질의 통합인데 통합물관리의 농업용수 분야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실 국토부와 환경부의 통합물관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공용수와 농업용수의 통합관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공용수 안에서의 수량과 수질의 통합과는 별개의 이슈가 되는 상황이죠. 두 번째 생각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서로 다른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물관리를 하면서 늘 요구하는 거는 서로 다른 분야의 물을 우리가 어떻게 갖다가 쓸까? 전부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내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남한테 줄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내가 주고 싶을 때 줄지언정 남이 달라고 해서 줄 때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현재 논의되는 모든 통합물관리의 기준점이 남의 물을 어떻게 쓸까입니다. 이거는 어떤 부처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농업용수 분야도 내 물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앞서서 과연 내 물을 어떻게 멋있게 품위 있게 공동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고요. 그다음 이제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농업용수가 갖는 이슈를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국가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한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유형 면적. 농업용수는요 아까 60%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지수 면적이 한 23% 정도 되고요. 반면에 생공용수는 훨씬 더 작은 용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훨씬 더 큰 유형 면적을 갖고 있는 곳에서 지금 유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가 굉장히 이제 취약하다는 얘기죠. 큰 유역에서 한 20-30% 하는 거하고 한 20-30% 유형 면적에서 한 60%를 담당하니까 굉장히 이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통합물 관리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면 이 생공용수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면요. 굉장히 중앙 집중형 광역 중심에서 용수 공급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환경부 서기관님 와 계시지만 큰 댐에서 수백만 명을 먹이고 있는데 이 물안보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 분산형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도 환경 다목적 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이 얻었다. 근데 저는 그 답을 농업용수에서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는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인시큐 매니지먼트라 해서 그 분산형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를 이렇게 좀 생공용수의 중앙 광역 관리랑 매칭을 시키면 훨씬 더 통합 물관리의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가뭄대응도 생활용수는 어떤 좋은 점이 요즘은 그리드를 해버립니다. 타이어에 물을 갖다 씁니다. 아주 과감하게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리권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농업용수는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라는 게 굉장히 지역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역시 보완한다고 하면 통합물 관리의 관점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중소하천 관리에서도 농업용 저수지가 갖고 있는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 즉 하천 유지용수를 잘 공급을 못한다는 또는 그거에 대한 용수 배분을 안 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하천이 갈 수만 되면 말라버리는 게 농업용 저수지의 어떤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국가의 용수 공급 조정 기준을 보면요. 이게 가뭄이 오면 일단 제일 먼저 하천 유지용수를 100% 없앱니다. 공급을 줄입니다. 그 다음 농업용수 줄이고 마지막까지 생공용수를 줄입니다. 저는 늘 이걸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물고기 떼죽음 당하고 나중에 회복 안 되는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용수 제한을 안 하고 자꾸 다른 부분부터 제한을 하냐. 저는 가뭄이 오면 관심부터 생공용수도 같이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수용하기가 필요한 부분. 생공용수 마지막까지 물을 펑펑 씁니다. 저는 이게 좀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공급 또는 제한급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국가적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농업용수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보기에 일단 농업용수의 통합물관리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평가를 농업용수 분야에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어떻게 통합물관리에 참여할 것인가, 방법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더라도 농업용수 분야가 주도적으로 60%를 사용하니까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품위를 받고 수동적인 참여보다는 주동적인 참여를 먼저 제안을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의 용수관리는 농업용수든 생공용수든 지나치게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100% 공급하겠습니다. 10년 빈도의 가뭄에도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합니다. 아껴 써야 됩니다.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좀 주고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 관리가 좀 명분을 얻을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정창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어카운팅이 필요하다고. 이게 주고 받고는요, 계산을 정확하게 하죠. 60%, 40%, 90% 이런 차원의 어떤 정량화가 아니고요. 물이 어디서 시작되고 그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한 모터 트래킹, 어카운팅 모델을 통해서 정확한 양의 산정이 안 됐다 보면 제가 보기에 통합물 관리를 할 때 주고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중에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좀 어려워했던 주동적으로 우리가 통합물 관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점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토론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그 순서에 대해서 잠깐 빼먹었는데요. 이재천 과장님한테는 맨 마지막에 제가 토론을 드리고 그 마지막 그 바로 전에는 주영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주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농민단체 쪽에서 오신 임병희 딸 정농 중앙회교 상총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저도 가만히 있다가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전업농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업용수와 수도자, 농벼 농사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물관리 통합 기본 계획이 만들어질 때,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이 만들어질 때 적극 대응하고 사실 어떤 서로 다른 이견의 차이를 좀 좁혀나가는, 또 농업용수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좀 입장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그 당시까지는 농업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 재원을 이용해서 세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는 어떤 농업에 대한 어떤 가원적 고익가치, 고익적 자원가치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홍수 조절 기능이라는 부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 대기 정화 및 온도 조절 기능, 그다음에 토양 유실 방지, 수질 정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홍보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부분이 물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고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1.5 몇 조 이상의 42조 정도의 공익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발표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2020년도 들어오면서 공익적 분야로 바뀌면서 이제는 별도로 어차피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 절차는 이제 2020년도 들어오면서 사실 점차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때부터 사실 좀 다른 시각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농업에 대해서, 농업이 쓰는 용수에 대해서 좀 다른 부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같은 의미, 같은 말인데 다른 입장에서 하는 얘기들이 계속 들린다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사실 치수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이 이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매년 거의 매년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받았던 것
것들이 아마 2011년, 12년도인가 그때 고파스 골라덴 태풍 두 번에 왔을 때 서해안 두 번에 걸쳐서 엄청난 태풍 피해를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 급감을 해서 그 당시까지 수확이 많아서 쌀 문제가 됐다라는 어떤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들이 전부 다 없어졌던 그런 상황이 있을 정도로 어떤 치수 문제, 어떤 재해 예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 개선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용 조수지에 대한 어떤 농목포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 다른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기능을 높여야 되고 치수 기능을 좀 개발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안을 하고 있고 이거를 더 개선해야 되고 확대해야 되고 오히려 편리성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른 분야에서는 왜 그걸 안 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환경 문제. 농산물, 농업인이 말하는 농산물 품질을 결정지고 수량을 결정되는 가장 제1의 요인이 물입니다. 농업 용수가 깨끗해야 소비자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죠 위쪽에 있는 그 첫째선 DMZ 인근에 공장지대도 없고 다른 시설, 산업시설 자체를 설립할 수 있는 DMZ 쪽에 어떤 농산물들의 가치가 친환경적으로 인식이 대국민한테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수질을 통해 가지고 수질 개선을 통해서 요구를 계속 돌아오거든요. 농어정보사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준선과 수질 개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류 도시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보급되는 농촌 용수가 양수장에서 공급되는 농촌 용수가 오염돼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거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조직에서는 농업을 통해서 나오는 배출 수에서 굉장히 비적 오염도가 높고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된다. 물론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의 농업을 위해서 필수 비료를 사용해야 되고 또 축산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축산 시설이 많아지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들이 따져볼 때 이래요. 아까 잠깐 어떤 논의 속에서 나왔지만 생공용수와 농업용수의 통합과를 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그러면 생공용수처럼 우리도 정말 천연 만들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저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유말부에 축산 폐수와 농업 폐수를 개선해서 하천에 다시 회귀시킬 수 있는 종말 처리장을 정부의 어떤 예산으로서 설립을 해준다면 얼마나 깨끗한 물이 하천에 회귀될 수 있을까? 물론 단서는 들어가고 있죠. 농업용수의 목적성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통합 불가리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가고 그 이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기점 오염도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그런 시설 만들어준 것처럼 농업용수에서도 만들어줄 필요성도 분명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농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냥 무작정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해볼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하고 어떤 협상과 어떤 논의를 통해서 농촌용수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는 거를 기본으로 가는 상황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회기수 문제 있죠. 회기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물만 쓰고 물을 쓰는 이유로 인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그게 대기로 인해서 다시 구름이 되든 아니면 지하수 흡수가 되든 아니면 이것들이 다시 하천으로 다시 회기를 하든 저희는 일정 부분 회기를 함으로써의 물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양수장에서 물을 푸는 양만 생각했을 때 물을 많이 갖다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이것도 협의와 이것도 저희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가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좀 저희가 보강을 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타분야와 논의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런 회기수 문제와 지하수 함량 부분까지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 바라볼 때 농업장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같은 뜻의 다른 말, 같은 말을 다른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어떤 농업 용수와 타 분야의 어떤 용수 그리고 농업 용수를 관리하는 조직 또 사용하는 농민과 또 이거를 바라보는 타 분야의 국민 또 타 분야의 기관들의 인식을 좁히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어떤 부분에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알아야지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결 방안은 저희는 같은 뜻을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고 그렇게 간격이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입장에서의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시키고 간격을 좁혀 나갔다면 국민이 원하는 농업 용수 활용 방안, 이용 효율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게 오늘의 토론회가 그런 것으로 가는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은 뭐 농민 단체나 농업인들도 서로 협의해서 수질 관련 쪽으로도 다 이제 다시 협의를 해서 말씀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서로 소통하면서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질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환경부 서기현님은 다음 기회에 드디어 하고 그 사이에 이경아 그 한국농구학교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입니다. 오늘 참 귀중한 세 분의 그 발제의견을 들었습니다. 각자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는 얘기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농업용수라는 게 결국에 농작물의 생육,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산품을 농민이 생산해서 농업에 대한 경영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쓰이는 물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지금 뭐 예전부터 통합물 관리가 됐든 뭐 오늘 세 분의 발제를 보면은 지금보다는 과거보다는 농업용수를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그걸 이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주된 내용들을 발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그럼 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존재하거든요. 이 물을 공급하는 농어총리사도 있고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농식품부도 있고 그다음에 물을 사용하시는 이 농민들도 있어요. 우리는 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까요? 이 농업용수라는 전제 조건이 이 농경지에 물을 잘 공급해서 생산권을 많이 내가지고 이익을 많이 얻고자 하는데 쓰이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는 왜 효율을 얘기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에 앉아서 우리 토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농식품부가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국가니까 이해한다고 쳐요. 농어총리사가 물을 효율적으로 써서 시설에 대한 그 노후화 정도를 이 수명을 길게도 하고 또 물을 또 다른데 팔아서 뭐 회사 이익을 얻는 데 쓴다 뭐 하면 효율적 이용의 필요성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농민들은 왜 물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제시 못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잘 현실에 반영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전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나왔던 뭐 많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농민들 스스로 내가 이런 게 필요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이익이 돌아와.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나왔던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현실적으로 되기가 좀 쉽지 않잖아.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크게 달라짐이 없이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이 농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뭐 언론인도 많이 오셨고요. 근데 이 후대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농업용수를 아끼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것도 물론 맞겠지만 현재 나를 위해서도 농업용수가 잘 관리되고 잘 이용돼야 된다라는 명제에 답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그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정현 사무총장님이 얘기한 마지막 부분가 가장 깊게 가슴에 남았는데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국가 재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실천 능력, 실천 기술도 필요해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과감히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얘기들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있던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는 잘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어렵고요. 농업용수를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공사에 근무하면서 이 한편으로는 왜 농업용수를 계측을 하지?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굳이 계측할 필요성이 농업 입장에서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계측을 해야 되고 국가 통계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편리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누구를 위한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왜 물을 아껴 써야 되고 왜 용수를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점이 있거든요. 뭐 좀 더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은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야 이게 농업용수가 잘 관리 안 되는 게 이 농어촌 공사의 어떤 이 현장의 직원들과 농민들이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조금은 있었어요. 좀 이제 이 속내에서. 근데 막상 또 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동기부여를 안 하면서 너 잘해. 나는 할 수 있는 거 너는 못하니 이런 식의 표현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그 해안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그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개별 농가의 이익이 되도록 농민한테 이익이 되는 정답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꼭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 이익이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 대화 토론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잘 관리하는 게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국가적으로 이익이다라는 어떤 공통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준비한 토론회에서 보면은 저도 한 4가지 정도가 가장 시급한 점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는 저희가 물 관리하는 법을 못 만들어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발전자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농어촌 정비법에 농업용수 관리, 물 관리 이런 단어가 있어야 돼요. 농어촌 공사가 물 관리 기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는 시설 관리자예요. 농어촌 정비법과 농어촌 공사법에 의한 시설 관리자지 물 관리의 주체 실행을 하지만 물이 아니라 시설을 관리하는 거지 물은 좀 그 관리 권한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 다음에 얘기할 것처럼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가 재정 지원이 좀 어렵다 이 정도 연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강정현 총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 조직하고 농어촌 공사 조직이 저는 이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효율적 물관리, 잘하는 물관리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되려면 뭔가 변해야죠. 그거 아무것도 안 변하고 우리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정부의 조직이 확대가 되고 농어촌 공사도 시설 관리, 안전 관리, 그다음에 기반 설계 이것도 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을 확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다가올 세대도 지속 가능한 농어촌 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유지관리를 이제 국고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 이후에 거의 동결 수준이에요. 동결 수준. 그것도 그 50% 이상이 농어촌공사의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정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농민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아까 계속 강정현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농배수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냐? 돈이 없죠. 유지관리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개보수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닦고 기름치고 닦아야 오래 가죠. 개보수 비용보다 유지관리를 잘하면 굉장히 재정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이 예산을 확대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럼 많은 이 속내가 있겠지만 저희가 모인 자리에서 유지관리비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자동차를 벤츠를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소나타를 타서 쓰면은 1년에 유지관리비 얼마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관리하는 국가시설 농어촌공사의 3,400개, 4,000개의 양수장을 관리하는데 3천억 수준으로 잘 유지관리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잘 유지관리가 될까? 이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현직에서 느꼈던 거지만 재정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을 하는데 공사에서의 두려움, 농식품부의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도를. 이것들을 왜 못하냐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국민들이 이런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공사의 아이디어, 농식품부의 아이디어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의 기조실의 벽도 넘기 힘들고 기재부 가서도 신규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려면 정말 그 농업인단체나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만드는 제도의 트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면은 농업용수를 탐욕적으로 활용하자, 뭐 좋아요.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잘 관리하자, 다 좋은데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농업계가 이런 얘기들 할 때 같이 응원해주지 않으면 농업용수를 탐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이번 생에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좀 해서 우리 모두가 잘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셨는데요. 농업용수의 기본적인 그 목적,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활용함에 있어서 정책이나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센티브 얘기해 주셨고 조직 예산 뭐 이런 필요성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쓰셔서 다른 분들은 2분씩 뺏기 자, 그럼 환경부 박혜진 최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의 박혜진 책임자입니다. 저는 농업용 저수지 환경 관리에 대해서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력하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림으로써 농업용 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어떠한 방향으로의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친환경수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환경부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서 수질이 안 좋은 저수지에 대해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주변 오염원 관리에 대한 국고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정된 중점관리 저수지 11개소 중에 10곳이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농업용 저수지고요. 네, 이렇게 10년간 그 저수지의 주변 오염원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그 저수지 안의 수질은 굉장히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역 특히 도심에 가까운 저수지의 경우에는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다 보니까 호수 내 물을
뭐 법상으로는 관리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질 관리를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어서 기재부를 설득해서 서산 자목저수지에 대해서 총 사업비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 수질을 개선하는 호수 내 수질을 개선하는 시범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용수 입장에서 보면은 수질 문제가 없는 셈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자체가 느끼는 또 시선이라든지 또 관점이 다르다는 걸 많이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거를 알게 되니까 또 많은 지자체에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본인들의 농업용 저수지도 좀 개선해 달라라고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 또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좀 협의를 해서 법적인 부분도 좀 개선을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농업용 저수지는 단순히 농사에 필요한 수질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이라든지 지역민이 원하는 친수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호강 통합 물관리입니다. 제가 그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물환경 정책과에서 수질 수생태계 업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국토부 댐 운영이 넘어온 2018년을 기점으로 19년에서 20년까지는 수자원공사 댐 운영 건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농수 공급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환경부로 와서 환경 관점에서의 댐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담당자들이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농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환경을 고려한 댐 운영에 좀 난항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그런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녹조 관리라든지 수질 개선의 댐 용수, 그러니까 수량이 충분히 있고 수위가 충분히 높을 경우에 용수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거부감이 좀 적은 상황이 있고 그리고 녹조 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지역은 댐 여유 수량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수위가 충분히 높을 때 그 수량을 활용해서 수질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사실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녹조 발생 일수가 절반으로 줄었었습니다. 낙동강 지역에.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시 돌아가면 미호강 통합 물관리는 이런 댐 운영을 환경에 활용하는 부분을 농업용 저수지까지 확대한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그 96개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뚝 높이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하천에 이제 용수를 공급하는 목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가 알기로는 환경 개선 용수를 하천으로 방류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강 유역의 충청북도 지역에 이제 젖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역에 5개 농업용 저수지가 뚝높이기 사업을 했었고 그 뚝높이 저수지에서 확보된 물이 하천 수질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류하는 사업을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수자원공사와 충청북도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MOU를 통해서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수질 개선에 활용하는 MOU에 참여한 것은 첫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 그 방류량이 정확한지 그리고 방류를 어떤 그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는 건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이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그 맹승진 교수님이 참여하시는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여기는 다 이제 물론 농업용수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거고 그 목적을 해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주제가 국민이 바라보는 농업용수다 보니까 또 농민 말고 또 환경 입장에서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또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 실제 환경부와 같이 또
서로 통합해서 수요 개선이라는 측면으로 협력할 일도 많고 또 환경부도 또 모험 파악을 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시켜놓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거시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같이 해나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실상 사대강한테 했던 숲 높이기 사업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환경용수 공급이라는 데도 도움이 되는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향후에 우리가 농업용 저수지 어떤 진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과감히 한번 다시 한번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 다 대부분 이제 수련 쪽에서 말씀 드린 것 같고 실제로 좀 부분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의 패널의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일 그 수정 이사님, 한국농 이사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영일입니다. 앞서 반드시 강창현 사무총장님이 농업농촌의 현실 그리고 이제 정청산 교수님께서 농업농수에 대한 그 정확한 통계 자료, 신뢰성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또 공사 박진현 차장님께서 물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그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용수의 그 사용 측면, 즉 이수 측면 또 효율화 문제 등에 대한 그 여러 패널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수 측면에 대해서 제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지시설 중 물 안전과 관련된 그 대표적인 그 시설이 저수지하고 배수장입니다. 금년 6월 말부터 시작된 그 장마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화된 것 같다는 평가가 지금 현재 계신 그 기상청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